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 문제 해설을 할 때는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그닥 없어요. 이유는 뭐냐? 봤던 친구들이 또 본 이 해설 강의를 보지는 않거든요. 응시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년을 대비하는, 다음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당초에 수능을 보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9월 달에 탐구가 어렵고 국영수가 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좀 반대로 가면서 국영수가 어려워지면서 실제 신문지상의 기사들을 봐도 다 불수능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것들이 어려워지고 탐구는 그대로이거나 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쉬워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어려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졌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블랭크, 만점이 1등급이고 등급에 블랭크가 생기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만점을 받고 등급을 잘 받은 친구들, 사실 1등급을 받았을 때 표점은 거의 유사한데 얼마나 어려웠냐에 따라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표점에 있어서도 쌍지를 선택한 친구들이 크게 손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50% 미만이라고 하면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데 무려 7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50% 미만의 정답률을 보였고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것부터 얘기하면 12번, 그 다음에 20번, 그리고 18, 5번, 그리고 13번, 16번, 9번 요 7개의 문항이 정답률 50% 미만이었고 12번이 가장 어려웠다. 학생들이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어려웠던 이유는 지역질이 너무 어려웠고요. 지역질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문제 형식상 그느드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계속해서 어려워하던 기후문제에서 뺑값 문제 등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문항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 막 구체적인 얘기들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지도 속의 지역을 연결하라는 거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누군가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론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북극권이다. 북쪽 북극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각 그네들의 지역을 봤을 때 기억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 남미 쪽, 남반구 쪽이 되고요. 요거 아프리카 쪽으로 보이고 약간 왼쪽 위쪽이니까 북회기선 근처 정도가 되겠죠. 요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쪽이 되고 북극해에 닿아 있는 쪽이네요. 리얼은 아프리카, 남해기선 주변에 있는 지역이 되겠고 요거 역시 남반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렵지 않게 조금만으로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관련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해안 사막에 사구가 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사막과 관련해서 형성 원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해안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무슨 내용을 선지에서 직접 안 물어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한류 사막일 거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쪽으로 읽어보게 되면 대서양으로 떨어지는 일몰은 서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서쪽에 대서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위치까지도 알 수 있지, 그 방향까지도 어느 쪽에 사구 쪽에서 해가 떠서 저 바다 쪽 대서양 쪽으로 해가 진다 이런 걸 통해서 위치까지도 알 수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파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줄에 남해기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남해기선이 얘기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여기선 디귿이 됐고 요거는 북해기선이니까 아니고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요거는 남해기선이 이쯤이고 요거는 남해기선이 이쯤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지식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지금 화면을 만들어 봤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또 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해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해안가에 사막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아르헨티나도 사막이 있고 이쪽 나미비아 쪽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해안가에 사막이 있다죠. 그건 바로 대륙 서안의 사막입니다. 한류라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내용과 관련한 것이 나왔을 때는 이건 대륙의 서안이야 라는 거까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은 지형적인 이유로 비그늘이 되면서 만들어진 사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리얼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디귿과 리얼이니까 5번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 국가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 국장이라고 한다면 장식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보여주면서 특성 보여주면서 국가 연결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국가 중에 아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 않게 뭐뭐스탄 들어간 우즈베키스탄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아틀라스 산맥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될 수 있겠고, 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지역이 완전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연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억의 동그라미 기억의 일대는 사막화의 사례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막화가 가장 넓게 나타나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 주변도 있지만 아라레 주변도 있죠. 아라레 왼쪽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카스피해는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고, 아라레는 바로 이 여모인 아라레로 유입되는 하천을 그 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은 시원생대 지각운동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아틀라스 산맥은 신기스콕 산지고요. 신기스콕 산지는 시원생대가 아닙니다. 저건 고원이나 평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귿은요,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토교의 성지가 모두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과거에는 안 했던 겁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된 시기 이전에 1기 집권할 때 그때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하고 싶어? 오케이, 그렇게 가자 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종교적으로 예민한 성지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 가면 되겠고, 리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자기가 확신이 없다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솔직히 뭐 우즈베키스탄이 1등이야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은 아니겠지, 요 정도까지만 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2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환경 문제와 기후 또는 지형과 관련한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러시아의 야말반도와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거대한 구덩이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구온난화의 결과 두꺼운 얼음층이 녹아내려서 무너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꺼운 얼음층, 그거 자체가 빙하가 아니라 땅이 얼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거는 우리가 배운 지형학적 지식으로 바꾸면 영구동토층이 녹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넷째 줄에 보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다. 이거는 무수목기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무수목기후다라고 하게 되면 건조기후와 한대기후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얘기한 러시아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요거는 그렇죠, 건조기후는 아니고 한대기후가 되겠죠. 근데 이 한대기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랫줄에 영구동토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계절에 따라 결빙과 융해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지. 녹는다는 말이잖아.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누구냐면 한대 기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툰드라 기후. 가에는 그래서 툰드라 기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녹는 층을 활동층이라 하고, 그것이 녹았을 때 습지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빙하 지형, 그러니까 툰드라 기후 지역에 지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빙하 지형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어찌됐건 툰드라 기후가 한대기후잖아요. 한대기후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넓대요. 툰드라는 북극해에 닿아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선지, 툰드라 기후 지역은 술록을 유목하거나 수렵을 했대요. 맞죠? 동그라미 3번, 툰드라 지역은 화학적 풍화 작용이 물리적 풍화보다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덜 활발하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얼었다 녹았다를 하게 되면 썩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한 게 아니라 쪼개지는 물리적, 기계적 풍화 작용이 활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거 3번 가시면 되겠고요. 4번은 올라가서 영구동토층 녹았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5번은 활동층 위에 구조토라고 하는 주빙하 지형이 있다, 발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관련해서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를 각각 자료에서 가나다라로 연결하고 관련된 내용을 선지에서 보는 겁니다.
가는요, 앞쪽에 튀르키예, 터키죠. 나왔으니까 이슬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아나톨리아에 있는 성 테드로 교회라고 돼 있는데, 아나톨리아는 튀르키예 쪽에 있는 고원 지역의 이름이죠. 약간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보게 되면 뒤쪽에 십자가와 종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는 크리스트교라 하셔야 돼요. 너무 앞쪽에 튀르키예 관련한 설명이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튀르키예는 어려운 말로 점이 지역이어서 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크리스트교 신자가 없는 지역도 과거에 크리스트교의 지배를 받았거나 과거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문화유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도 국민의 대다수가 가해 신자이지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제일 많은 데죠. 이 지역의 불상과 탑을 볼 수 있어 과거 이 지역에 불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어느 한 종교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신을 믿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힌두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지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여기에 나와 있는 마라나시를 얘기하는 건 불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엽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 힌두교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 지역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기원 시기와 관련해서 가하고 달을 비교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보통 보편 종교 중에서 기원 시기를 비교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힌두교가 민족 종교인데 이 녀석이 고대 인도의 종교를 계승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심지어 막 인더스 문명, 과거 고대 인도 문명까지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승이니까, 이어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묻는다면 힌두교를 제일 먼저 기원했다고 해야 되지만 보편 종교끼리만 비교하는 게 좋고,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가 이르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동그라미 4번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크리스트교가 많죠. 따라서 나가 가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4번이고요. 전 세계 신자 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가 1등인 건 크리스트교니까 맞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세 개는 모두 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되겠습니다. 꽤 까다로운 몬순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까다롭다라는 건 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새롭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억에 있는 내용도 뭐 EBS 연계라면 연계지만 선생님 북두칠성에서도 했던 거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고를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는요, 불교 믿는다고 되어 있고 미얀마, 캄보디아와 닿아 있는데 짜오프라야 강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타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축제는 송크란 축제가 되겠습니다. 나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위치해 있는데 남북으로 긴 형태고 중국, 캄보디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나 라오스 이런 데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길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아오자이 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트남이겠죠. 다는요, 가와 다시 말하게 되면 타이와 싱가포르와 국경을 닿아 있대요. 싱가포르 여기 있고 타이 여기서,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데니까 다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로 들어가 보면 기억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송크란 축제가 막 이렇게 물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기가 끝나는 시기에 개최된다. 물을 쏘는 건데. 물이 없을 때 이게 합리적이겠니? 아니면 물을 쏘는 거니까 우기가 시작될 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니? 그치, 물을 쐈다라는 건 물이 소비돼서 없어졌다는 건데 우기가 끝날 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건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좀 지엽적인 면은 있어요. 기억선지는 그래서 틀린 거고, EBS 연계교재 해설인 뭐 이런 거 관련한 거에 들어있어요. 근데 선생님 북두칠성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유는요, 아이고.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설명도 물론 있어요. 딱 뭐 붙은 데만 얘기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타이가 이렇게 있고 베트남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고 있으니까 이 둘은 다 있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보다 쌀 수출량이 많다. 사실은 제일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이 가를 얘기해주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타이가 1등을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이 그래도 조금 더 농업이 말레이시아 쪽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면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기억선지도 그렇고, 이것도 뭐 타이, 그럼 너무 쉽다 생각했지 이렇게 피해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만한 문제의 유형인데다가 선지에 나와 있는 지식들도 다소 그렇게 지엽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자료고요. 지리적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웠던 지식을 잘 캐치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유럽연합과 사우디와 이집트와 트리키에가 각각 어떤 교역을 했는지를 보는 건데, 유럽연합과 주고받았다라는 걸 빼고 나면 이 국가들은요, 그렇죠, 건조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산유국과 비산유국으로 배웠던 것 중에 산유국인 사우디와 비산유국에 들어가는 이집트와 트리키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산유국인 사우디를 찾기 위해서 광물 및 에너지전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을 봤더니 가가 사우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 나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율이라든지 액수를 보게 되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요.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다가 운송 장비를 유럽연합으로 많이 하고 또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튀르키예라는 국가가 위치 자체는 건조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이긴 하지만 일부 땅덩어리가 유럽 쪽에 있기도 하고 유럽의 EU의 후보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가 튀르키예, 나가 이집트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낯선 자료 맞거든요. 낯선 자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데 수에즈 운하가 있는 데는 이집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가 이집트라는 것만 찾았으면 1번 맞게 되는 거고요. 2번은요, 사우디에 있는 사막이고요. 3번은요, 이집트는 그래도 1차 산업이 좀 있어요. 근데 사우디는 사막인데다가 막 광물자원이나 에너지자원이나 이런 걸 수출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2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크지 1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4번은요, 인구 밀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가와 다, 사우디와 튀르키예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튀르키예, 이집트, 여기에는 없지만 이란, 이 세 개 국가가 그 주변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들이에요. 땅덩어리 자체는 사우디도 꽤 큽니다. 하지만 인구가 압도적으로 튀르키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밀도는 튀르키예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나는 아프리카고요. 다가 아시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낯설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요, 충분히 예측됐던 문제고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A 쪽부터 보게 되면 A는 에티오피아 쪽, B는 케냐 쪽, C는 탄자니아, D는 잠비아, E는 보츠와나 쪽이고요. 각각 보게 되면 코퍼벨트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인데 여기 콩고민주공화국은 없으니까 잠비아, 그래서 D로 골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는 상태에서 나는 커피, 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나이로비 보고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돼야 됩니까? 케냐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국가를 외워야 돼요. 지도학습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생각보다 자료가 까다로워요. 이게 배경지식, 기초지식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료를 외운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문제 못 풀겠어 하고 넘어간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어떻게든 아는 정보를 가지고 선지를 소거법으로 지워서 가는 사람은 답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꽤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높았던 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소거법으로 풀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도시인구와 촌락인구를 더하게 되면 전체 인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인구와 촌락인구를 더하게 되면 전체 인구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가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브라질이라는 걸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지엽적인 지식들을 알아서 이 국가들에 대한 전체 인구 수를 알았다면 얘가 콜롬비아고 요 녀석이 칠레고 요 녀석이 우루과이다까지 갈 수도 있는데, 요 가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브라질이라는 상식적 수준의 이야기지만 나다라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요. 자, 일단 아주 무식하게 가만 안 나는 전제 속에 선지를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가가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브라질리아라서 수도는 거긴데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 리우 이쪽이죠. 상파울루가 더 많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인 브라질리아가 수위 도시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나왔던 겁니다. 1번은 가가 브라질이라는 것만 알면 무조건 지워줘야 되고요. 2번은요, 마추픽추를 얘기하는 데는 페루인데 페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나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 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은 이런 데서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데 해발 고도를 두 개를 비교했다는 건, 자, 잘 들어야 돼. 사문이나 생유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로 표현해야 돼? 그냥 그 과목을 폄훼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말장난의 느낌이 나는 과목은 알 수 없으면 틀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문 같은 경우. 근데 지리는 알 수 없으니까 뭐 틀렸다 이런 거 없어요. 알 수 있는 선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3번 선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낸 거고 그 말은 해발 고도가 높은 도시가 나 아니면 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브라질 구했어.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있어. 누가 해발 고도가 높은 거야? 콜롬비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좁혀준 거예요. 3번이 나 아니면 라가 콜롬비아야 라고 좁혀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좁혀놔도 국가를 정확히 모르면 나다라는 어렵다는 전제 속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이 선지는 좀 까다로운 겁니다. 됐니? 자, 4번 선지로 가게 되면 나와 다는 모두 종주도시화 현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월달 평가원에도 나왔던 건데 조금 더 있긴 있더라고요. 해당하는 국가들이. 하지만 가장 단적으로 종주도시화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없는 국가는 브라질과 누굽니까? 볼리비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나하고 가가 브라질인데 빠졌고 나하고 다하고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가 있었을 때 얘네들은 일단 뭐 어차피 나다라가 다 어려우면 이 문제는 어려운 거니까 이 4번 선지는 좀 일반화해야 되잖아. 그러면 볼리비아는 없으니까 나다라 중에 다 종주도시화 있겠네. 요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4번이지만 나다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4번으로 한 번에 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그럴 순 있겠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선지를 가면 가나다라 중에 국가 내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전체 인구니까 거기서 수도권 인구 분수해보면 되는 거지. 가장 높은 데는 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단위 뺄게 4천쯤, 5천쯤 되겠는데 그 중에 1000이니까 5분의 1 정도 수준이네. 근데 다른 데를 봤더니 다를 봤더니 두 개 합하면 한 1800 되겠는데 그 중에 668이니까 3분의 1 정도 되네. 그러면 이거는 5번은 아니라는 걸 지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1번하고 5번은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2번도 패루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할 수 있어. 하지만 3번하고 4번은 찝찝하지만 3번은 정확한 국가를 모르면 못하는 건데 4번은 브라질과 볼리비아가 아니라면 종주도시가 있겠지라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이 답을 골랐을 것 같고 정답은 4번이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자료인데 정답률이 잘 나왔다. 학생들이 잘 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되겠습니다.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제 신재생과 관련해서 유럽의 신재생도 순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모두 외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누가 1등이니까 이런 거보다 다른 데는 없는데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가는 노르웨이 이런 데 보면서 수려. 나 같은 경우는 영국이 다른 데 없는 데 있으니까 풍력,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있는데 이탈리아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이슬란드가 있으니까 지열, 그리고 다는 남아있기 때문에 태양광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지를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정답은 1번인데 지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데가 미국이라는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은 웬만한 건 다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열을 고를 때는 여기 있는 뭐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뉴질랜드나 혹은 선생님이 개념을 할 때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봐 이랬지 1등을 별로 얘기는 하진 않았었어요. 여기서는 1등을 물었고 1등은 미국이다. 네, 라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미국하고 중국은 신재생 웬만한 건 많다. 그러면 일단은 1번은 그러니까 답이야 라고가 아니어도 그럴 수 있겠어 라고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가시면 좋겠고요. 2번은 아이슬란드는 수력과 지열을 비교하게 되면 누가 많냐를 비교할 수 없지만 수력과 풍력에 대한 비교니까 수력이 더 많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덴마크의 발전량은 다가 태양광이 나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덴마크 하면 풍력이 중요하지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덴마크라는 곳의 일반적인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아래쪽인데 고위도기 때문에 백야 극약 준하는 계절에 따른 낮길의 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기후일 거란 말이에요. 서한해양성 기후에. 그럼 태양광이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좋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광이 더 많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4번은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는 건 수력이나 풍력이나 태양이죠. 지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요. 발전량이 가장 많은 건 지열이다 라고 돼 있는데 수력이 많죠. 수력이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보다 더 많을 정도니까.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요. 나머지 선지를 소거법으로 풀므로써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다 답을 알고 나는 상태에서 해설을 하니까 소거법은 풀면 풀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장에 가면 얼마나 그런 게 떨리겠어. 그리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 근데 그게 시험이야. 그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이러니까 지열 1등인 거 미국 외워? 라는 건 이런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후행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그 전에도 기본이었던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경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맞은 친구 있고 아닌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암기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암기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외웠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속에 내가 일부 모르는 내용의 선지 속에 나와도 소거법으로 지어가면서 답을 맞춰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요. 최근에 어려운 카르스트 지형과 관련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내용들의 밑줄을 곧바로 쳐놓고 선지에서 그걸 물으니까 가서 판단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은 석회동굴에 대해서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용식작용으로 만들었대요. 맞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은요. 탄산칼슘의 침전은 눌러 앉는 거 용식의 반대입니다. 이걸로 형성된 게 카렌이래요. 얘들아, 카렌은 돌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탄산칼슘 성분 녹아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침전이 아니지. 침전에 의한 지형은 대표적으로 빠목갈래 같은 석회와 당구나 아니면 석회동굴 안에 있는 종유석이나 석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전으로 카렌이 만들어졌다는 건 틀린 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 되겠고요. 3번은 탑카르스트가 발달한 데가 중국 남쪽의 구이린과 베트남 북쪽의 할롱베이. 맞는 거고요. 4번은요. 철분이 산화되어 토양에 남기 때문이다. 이게 열대 지역의 라테라이트나 아니면 카르스트 지역의 테라로사 같은 석회암 풍화토 이런 게 발달하는 이유죠. 맞고요. 5번은요. 기역과 디귿은 석회동굴이나 탑카르스트는 모두 용식지형. 건조한 데보다 수변한 데 잘 발달한다. 용식이라는 건 화학적 풍화고 화학적 풍화는 암석이 제재를 해서 썩는 거예요. 썩으려면 좀 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변한 환경이 좋은 겁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되겠습니다. 경로상으로 나오는 위치 문제 예측했던 대로인데 이제 이게 꼭 기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주로 자연환경적인 얘기지만 가 있습니다. 가는요. 높은 고도 지점에 호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보게 되면 판의 수렴으로 거대한 신기습곡선지가 만들어진 데 있다는 거. 여기서 직접적인 건 고산 도시가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안데스 쪽 뒤로 갈 수 있는 거죠. 나는요. 쭈르르르 나와 있잖아요. 둘째 줄에 지구대. 판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런 데에 호수 볼 수 있고 화산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뒤에는 다 이 지구대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는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4번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B하고 C에서는 무슨 얘기할 수 있냐? B는 시원 육계 쪽에서 머리 달린 강을 지나가지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고기스콕 산지를 약간 건너서 동부해안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약간 위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샌안드레아스 같은 단층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키라고 하는 신기스콕 산지가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에팔라치아 고기스콕 산지도 거치는 그 코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정확하게 두 지점에 딱 여기에 이거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이 경로를 따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두루뭉실하게 넓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 대지형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다라 마 자료도 물론 난이도가 나름 있어요. 많이 나왔던 자료긴 하지만. 근데 이 리을의 선지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요 선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답을 1번이나 5번으로 맞거나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입량과 수출량을 할 때 수출이 더 많은 데는 약간 신대륙이거나 선진국인 데고요. 수입량이 더 많은 데는 구대륙이면서 인구 규모가 좀 큰 데입니다. 보게 되면 가, 순, 수입, 나, 순, 수출, 다, 순, 수입, 그 다음에 라, 마, 순, 수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 수입을 보이는 가와 다가 하나가 아시아고 하나가 아프리카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전체적인 이동량 자체가 다가 많으니까 다가 아시아, 가가 아프리카.
그리고 나와 라와 마 같은 경우는 나는 전체적인 이동량이 적으니까 오세아니아, 라하고 마에서는 이게 뭐 앵글로 라틴으로 쪼개서 나올 때는 더 까다로울 순 있겠는데 어찌됐건 보게 되면 순수출량이 더 많으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더 자급을 하는 바로 신대륙 쪽에 마가 아메리카가 되고 라가 유럽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왼쪽 자료도 물론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 왼쪽 자료는 그래도 많이 본 건데 오른쪽에서 A하고 B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선지를 관련된 선지를 봤더니 리을에 A와 관련한 얘기가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느드 선지는 A, B 전혀 상관없고 가나다라 마와 관련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 선지에서만 A하고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문제를 평가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난도를 그냥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억지로 높인다는 느낌? 왜냐면 문제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가나다라 마 했으면 선지에서 가나다라 마에 대해서 모두 묻는 게 맞아. 근데 나라 마밖에 없잖아 지금. 가하고 다가 없잖아.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못 낸다가 아니라 냈으니까 뭐 평가한 마음이지. 근데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일부러 높이려고 한 그런 흔적이 보인다. 라는 거고요. 그느드에 대한 것만, 그느드는 저 대륙들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리을이 문제인데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 상처받으니까 얘기할게. 기억은 밀 수출량이 가장 많다는데 이건 나가 유럽이니?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미안. 그 전체 대륙 중에 밀 수출이 제일 많으면 그건 유럽인데 여기서는 오세아니아 안에서 쌀, 밀, 옥수수 중에 뭐가 많으니? 라는 거니까 밀 자체에서 대륙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오세아니아 안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라가 누가 됩니까? 유럽이라고요. 소사육 도수가 제일 많은 국가가 위치하는 건 거긴 브라질이니까 아메리카요. 안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마가 아메리카니까 옥수수 세계 최대 수출 국가는 생산 1등은 미국이거든요. 수출은 미국하고 브라질이 오갈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건 아메리카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라마만 연결하게 되면 그느드 선지에서는 사실 뭐 아주 쉬워라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요건 판단이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드가 포함된 게 답이 두 개니까 이 리을의 맞고 틀림에 따라 달라지는데 리을이 되게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 이 문제를 나중에라도 질문을 온 친구들은 A가 미국인 건 잡았대. 수출량이 많으니까. 근데 B가 일본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맞아. 국가를 좁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어렵다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좀 과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뇌피셜이에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간 게 아닌가. 왜냐면 가다도 활용을 안 했는데 선지에서 그런 게 갔으니까 라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해 측면에서 나 자료 외웠는데 이게 아니라면 이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량이 많다는 건 인구가 많으면서 경제 수준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농사를 자급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구가 많은 데부터 쭉 보게 되면 인도, 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중에서는 중국이 생산량이 많아도 좀 수입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들은 그렇게 막 수입을 많이 할 것 같진 않아. 근데 5등부터 10등까지 국가들을 보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각각의 1위 국가들이 되는 건데 걔네들은 자기네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 수준이 안 돼서 수입을 할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은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10등이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만 해도 멕시코인데 최근 자료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건 멕시코, 에티오피아 이런 데가 인구 10위권으로 일본보다 좀 더 많은데요. 이 둘도 그렇게 많이 수입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딱 인구 많죠. 경제 수준, 경제 규모 크죠. 자기들이 자급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수입량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도 맞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후행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국가들을 좁혀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라. 그리고 그 리을의 맞고 틀림에 따라 이 문제의 정답이 달라진다면 이 문제는 킬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의 구성이. 선생님 개인적인 뇌피셜 그느드 구성된 것도 그렇고 1번, 5번 선지 구성된 것도 그렇고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겁니다. 가장 낮았던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제는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왔던 EBS 해설지도 저는 100% 동의는 안 돼요. 어찌됐건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지역들이 있었을 때 여기 어디 쪽이에요? 캐나다 국경 쪽이죠. 이게 밴쿠버다. 이거는 해설지들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어찌됐건 이게 캐나다 쪽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서한해양성 기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봤던 기억이 맞다면 EBS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었던 수능 해설지에서는 여기를 지중해성 기후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었던 것도 쭉 뒤져보시면 밴쿠버다라는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은 서한해양성 기후로 풀었을 겁니다.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툰드라, 북극해 다 했으니까 요 두 개인데 몽골 쪽에 울란바토르는 스텝 지역으로 많이 나왔던 데긴 한데 요게 강수 자료가 전혀 없어요. 자료상으로는. 강수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뭐 오미야콘 뭐 이러면서 해설지에 나왔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이쪽에 오미야콘이 위치한지 잘 몰랐고 이 조금 더 울란바토르보다 내륙 그 고위도 지역에 같은 내륙인데 요쪽인 줄 알았어요. 위치를 정확하게 몰랐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던 지역이라고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말을 하잖아. 요 두 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러시아 쪽과 몽골 쪽의 울란바토르를 구분하라는 거. 요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판단하기가. 자, 해볼게요. C의 최하늘 기온이 -3도 이상이기 때문에 온대기후라는 얘기고 나머지 애들은 모두 냉대나 한대가 될 거기 때문에 C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밴쿠버 쪽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툰드라는 최나널 10도 미만인데 최나널이라는 숫자가 직접 있진 않지만 연교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D가 연교차가 29.99 최하늘이 -24.4다. 그럼 최나널이 5도 근처라는 얘기지. 1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C 먼저 구했죠. D를 이 두 개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툰드라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는 A와 B가 되게 고민이 돼요. 선생님은 사실 처음에는 울란바토르 쪽이 조금 더 저위도긴 하지만 더 내륙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쪽인가? 더 추운 데가? 혹은 연교차가 큰 데가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연교차가 크고 더 추운 데가 A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선지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좀 느껴졌고 A하고 B는 결과적으로 가장 추우면서 연교차가 가장 컸던 데는 조금 더 같은 내륙이긴 하지만 바닷가에 가까운 러시아 지역이고 B가 몽골 쪽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A하고 B가 매우 판단이 어렵다는 거 기본으로 깔아두고 저는 좀 가보면 동그라미 1번은 건조 지역은 몽골 쪽만 있는데 몽골은 A 아니면 B니까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죠. 네. 동그라미 2번은 A와 B의 바다와의 최단거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말은 A가 최단거리가 짧아. 이 말은 위치에 대한 거고 그거는 A가 러시아 쪽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봐. 저는 이 문제가 뭐 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조금 그렇다라는 건 출제자들은 아마 2번을 매력적인 함정이라고 냈을 거야. 왠지 아니? 여기에 있는 거 논리적으로 읽잖아 그냥. 바다와의 거리가 짧다? 그러면 A가 바다의 영향을 더 받겠지. 그러니까 A가 연교차가 작아야 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2번 틀렸네 하고 넘어가게 만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함정의 포인트로 잡은 거 같은데 연교차에 영향을 끼치는 건 2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격해도도 있지만 위도도 있는 거죠. 위도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해도가 A가 B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교차가 커진 그런 결과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냐? 2번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잘못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답이 안 보이는 거지. 자, 어찌됐건 3번으로 가게 되면 B하고 C하고 비교하는데 C는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이라 했기 때문에 B는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러시아가 됐건 몽골이 되었건 간에 얘는 어찌됐건 겨울에 강수량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선생님이 개념할 때는요. 울란바토르를 스텝이긴 하지만 DW로 기온상으로는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DW, WW. 겨울에 건조하다. 그만큼 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B가 러시아가 됐건 몽골이 됐건 간에 강수량이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고요. 4번은요. 타이가라 불리는 B하고 D에 모두 침입 수림이 있다는데 이건 B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D가 없어요. 툰드라지 타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요. 7월에 낮 길이가 가장 긴 곳 골라. 그 말은 가장 고위도 골라 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D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울 수 있죠. 자, 정리하면 뭐냐면 1, 3, 4,
15가 지워진다고요. 물론 2번도 그냥 보게 되면 합리적이라서 지우고 가면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A하고 B를 했을 때 A하고 B가 선생님 기준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은 명확하게 지어지지만 2번은 A하고 B가 누구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해설지에서 제가 공감이 안 가는 건 캐나다 밴쿠버를 지중해성 기후로 해설 써놓은 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오미야콘을 냉대 습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들은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출제자의 그게 진짜 의도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EBS의 해설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걸로는 저는 납득은 안 됐고 이 문제는 어려운 건 분명한데 2번은 경우에 따라 그나마 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머지 애들은 무조건 답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13번까지 푸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는 얘기야.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13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는 바다에 쓰레기 못 버리게 하는 거니까 런던 협약에 대한 이야기라서 가는 런던이고요. 나는 오존층과 관련한 거니까 캐나다의 몬트리올, 약간 동쪽으로 가는 내륙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다는요, 이거는 교토정서일 수도 있고 프랑스 파리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토는 안 되고 프랑스 파리 이렇게 가는 건데요. 다는 선생님 저는 일본의 교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고민한 친구들은 선지로 들어가서 조금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런던, 뉴욕, 도쿄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2번은요. 런던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은 뉴욕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은 뭐 몬트리올만 해도 아니니까 그리고 다가 파리면 유럽이 맞지만 교토면 아니긴 한데 이미 나에서 답은 나왔으니까 4번 지울 수 있는 거고 5번은 몬트리올은 신대륙의 캐나다니까 가장 역사가 오래됐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분명 다와 관련한 게 이거 교토야 프랑스 파리야 고민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 고른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버섯바위, 뷰트, 사고에 대해서 고르라고 돼 있으니까요. 가는 뷰트가 되고요. 나는 사고가 되고 다는 버섯바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메사와 뷰트에 대한 이야기라서 맞는 거고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건 외래하천의 퇴적작용이다 라고 돼 있는데 퇴적은 맞아요. 하지만 사고는 바람의 퇴적작용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버섯바위는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데죠. 그러니까 디귿 맞았죠. 선지 구성을 보니까 정답은 그냥 기억 디귿만으로 2번 나왔고요. 리을은 가나다가 위치한 사막은 모두 한류에 의한 거다 라고 돼 있는데 1번 문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한류에 의한 건 대륙 서안에 붙은 사막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요. 얘 서안 맞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서안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을은 틀렸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억지로 답을 골라야 한다 그러면 가는 비그늘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것까지 억지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답 이외의 것도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가는 비그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요. 다는 회기선의 주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 만들어진 사막이라 보는 게 합리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은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라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했던 게 나온 겁니다. 선생님은 사실 여기 있는 데 중에 피츠버그를 강조하지는 않았고요. 그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는 정확하게 구분해라. 5대5에 붙어있는 데 중에 좀 더 왼쪽이 시카고고 오른쪽이 디트로이트다라고 했던 게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가는 9월 달에도 나왔던 자료에 미국의 인구도시 3위로 나와 있긴 했는데 그걸로 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시카고고요. 나는요 디트로이트, 다는 피츠버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연결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 아이들이 점수가 깎인다라는 건 진짜 잘 아는데 좀 너무 지디는 암기지. 지디는 지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뭐 지도가 중요하죠. 위치학습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약간 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도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막 보면 공원 이름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근데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얘기 중에 마오리 얘기 나왔어요. 게임 끝났어요. 밑에서 둘째 쪽에 혹시 그거에서 놓쳤을까봐 또 마오리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피오르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쉽게 살펴봤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요. 다가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니까 어렵지 않게 독일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가하고 나는 왼쪽도 오른쪽도 분명 자료의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는 자연적 증감이 계속 플러스인 것뿐만 아니라 그 플러스의 폭이 점점 커지죠. 근데 나는 플러스인 건 맞는데 살짝 그 자연적 증가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최근에 조금 더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가보다는 먼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나가 멕시코, 가가 누가 되겠습니까? 이집트,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가와 나에 대한 해석을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꾸준히 인구가 사회적으로 순이동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던 애가 멕시코, 순간순간 잠깐 플러스가 되기도 했던 가가 이집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집트가 왜 조금 플러스를 보일 때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주변에서 뭔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올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위치 자체가 북아프리카의 오른쪽 위쪽이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왼쪽 자리에서 놓고 보았을 때 가가 경제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자연적 증감이 크다라고 했던 것과, 오른쪽 자리에서 나가 마이너스 폭이 순이동해서 사회적으로 순 유출이 더 큰 게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선지가 보면 동그라미 1번 2011년 인구가 2020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1년과 20년 인구를 비교하는데 독일은 다고요. 이 시기에 보면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한 2, 3 단위 빼고 요 정도가 자연적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다가 사회적으로는 플러스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인구니까 인구는 그 시기에 증가했죠. 따라서 증가했으니까 2011년보다 2020년 인구가 더 많다라고 거꾸로 말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중위 연령이 높다라는 건 1971년 기준으로 가가 다보다 잘 살았니? 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은 1인당 GDP니까 경제 수준 그 자체를 묻는 거고요. 경제 수준 그 자체를 보게 되면 독일이 1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4번은 가나다 중 71년에서 200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다라고 돼 있는데 71년에서 2000년이니까 세 번째 값까지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칸까지의 변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왼쪽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나가 커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나가 마이너스가 또 있거든요. 그럼 대략적인 산수를 해야 되는 거야. 대략적인 산수를 하게 되면 멕시코는 오른쪽 자리에서 마이너스 5 정도가 돼도 위에 왼쪽 자리에서 플러스 20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플러스 35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시점이 여러 개라서 숫자를 정확히 구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더라도 순이동으로 플러스가 되더라도 그 폭이 작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왼쪽 자리에서 이집트하고 멕시코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되겠네. 왼쪽 자리에서 보게 되면 한 10 정도였고 여기서는 그냥 사회적으로는 근처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15 근처까지 왔는데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왼쪽 자리에서는 플러스 15 정도까지 왔는데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0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에서 15 사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35까지는 아니구나. 이거 산수 못하네. 바보네. 연도 3개 더하면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가장 최근 걸로 여기서 말하는 가장 낮은 걸로 보더라도 200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 정도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 정도니까 플러스 17 정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기 더하면 더 그 폭은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멕시코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 4번이고요. 5번은 가가 멕시코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번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냐면 4번 되겠고요. 학생들이 제법 자료 해석에 조금 약한 면이 있어서 많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뺑값 기호 문제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 시기까지 고르래. 근데 이거는 핵심 기출을 풀어보시고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계속 나온다라고까지 말은 못해도 최근에 여러 차례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가나, ABC 뚫은 문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좀 평가원이나 수능에 나왔던 시기까지 골라야 되는 문제들은 답은 고를 수 있겠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문제 오류란 얘기 절대 아니야. 문제가 거지 같다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중해성 기후지역, 북반구에 남반구에 사바나나 몬순 지역, 열대 우림 기후지역, 남반구에 사바나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 사바나, 적도의 열대 우림, 그리고 남반구의 사바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 구도가 이것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근거예요. 왠 줄 아세요? 시기가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게 가가 7월이라고 하게 되면 A가 꼴찌잖아요. 기온이. 뺀값을 놓고 보았을 때 해당 지역 빼기 평균이라는 건 값의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순서가 그대로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가 시기에 B가 제일 기온이 높다는 거야. A가 기온이 가장 낮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뺀값에 대한 이해는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 지금 시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게. 그래서 만약 가가 7월이잖아요. 이런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기온이 가장 낮단 얘기예요. 그럼 북반구인 애들은 여름이거나 열대여름은 열대여름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A가 누가 된다는 거냐면 호주의 다윈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들아, 너무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지? 너무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야. 3등인에 비해서 12도까지는 아니지만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10도 가까이. 10도 가까이. 오케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만약 가가 1월이라면 남반구 여름이 되지. 얘 다윈 여름이야. 빨라파판 얘는 어차피 열대여름이니까 따뜻해. 얘 북반구지만 따뜻해. 근데 얘는 지중해성 기후로 온대 기후니까 기온이 낮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A가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A가 C와의 기온의 차이가 10도 가까이 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온대 기후니까. A가 온대 기후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놓고 따지는 거고, 그 결과 요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서 A가 지중해성 기후지역이 되고, 오케이? 그리고 C가 그래도 조금 더 적도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저쪽 인도의 오른쪽 위쪽 콜카타 근처에 있는 인도 쪽 이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B하고 D가 이거는 왼쪽에서 하기보다는 오른쪽 자료를 통해서 얘가 1월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7월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1월이니까 나는 7월이 되는 거지. 그럼 7월에 B가 강수가 적다네.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많으니까 가장 적을 수는 없는데 B가 가장 적어. 7월이 남반구 사바나에서는 겨울이고 그때 건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B가 되고 요 녀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D가 된다.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숫자를 외울 수도 없는 건데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시기를 판단하는 거고, 이때는 그냥 논리 구조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열대 세계의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 하나니까 이 녀석을 타겟팅해서 잡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왼쪽에서 기온이라고 놓고 본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요, 가와 나 시기까지 상정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뺀값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나중에 자료 해석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뺀값 이해하는 것. 시기까지 같이 고르는 것보다 뺀값을 가지고 문제 내는 게 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지금 여기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오지만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지를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D는요, 열대기후지역이니까 18도 이상인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요, B는 C보다 북반구의 사바나가 남반구의 사바나가 북반구의 사바나보다 7월 강수일 수는 그때는 건기니까 더 적어야죠. 틀렸고요. 3번은 C는
A보다 가시기는 1월이고요. 정오의 태양 고도를 얘기하는데 1월이라 하면 요쪽 남해기선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A가 D보다 태양의 고도가 C가 A보다 태양의 고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A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이렇게 되고요. 4번은 D하고 A하고 연교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역 고르게 되면 당연히 온대기온 A가 더 연교차가 커야 되고요. 5번은 지역 연결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맞췄다는 건 친구들이 대단한 겁니다. 선지가 약간 그리고 빈틈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도 정답률이 낮아요.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억 선지가 가장 어렵게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가는 벨기에입니다. 그리고 나다, 라 같은 경우는 나는 남부 지역을 얘기하니까 프랑스, 다는 네덜란드, 라는 동쪽이니까 독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선지를 보게 되면 기억이 벨기에가 내륙 국가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이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까다로운 겁니다. 물론 선생님 북두칠성에 유럽의 내륙 국가들 정리해놨어요. 그러니까 맞췄어야지. 이거는 아니야.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 선지를 판단하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운 거고 기억은 결과적으로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데 해안선이 거의 해안선이래 국경선이 일자로 가버렸죠. 거의 일자로 갔죠. 이런 걸 국가간에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일자로 나오는 건 사실은 그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바닷가에 닿아 있는데 이 위쪽이 모두 네덜란드가 아니라면 요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겠지. 자. 그러니까 저렇게 일직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막 인위적으로 국경선이 정해졌을 때 위경도 따라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캐나다나 미국 쪽에 줄을 억지로 그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자연적으로는 유럽 쪽에서는 어렵다. 그럼 저렇게 일자로 나타난 건 해안선 쪽에 다 있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기억선지. 어렵고요. 니은은요. 이거는 그냥 딱 꼭 집어가지고 라인강 하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로테르담을 얘기했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라인강하고 독일 그러니까 틀렸네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 로테르담이라고 했잖아. 하구 쪽에.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과 관련해서는 르르 얘기하는 건 독일 쪽이고요. 로렌 얘기하는 건 프랑스 쪽이니까 반대로 얘기했고요. 리얼은요. 가나다, 라가 모두 가입국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럼 니은하고 리얼이 맞는 거 알겠어. 근데 2번과 5번에서 기억이 맞냐 틀리냐로 이 문제는 정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지. 선생님, 이 북두칠성이 다 정리된 거 있습니다. 근데 그랬으니까 너희 맞춰야지. 이거는 너무 조금 그래. 좀 그럽니다. 어려운 문제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20문제 모두 살펴봤고요. 선생님의 결론. 어려웠는데 그냥 좀 어렵게 내려고 일부러 선지를 억지로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지리가 역시 핵심이었던 건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식량작물과 관련해서 막 일본 물어본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비교적 많이 맞췄어도 그 기후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기 답을 많이 맞췄어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성뿐만 아니라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들을 찾아주는 좀 난도 높은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올해 또 이제 경향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도 경향을 봐야 됩니다. 6월달, 9월달 나오는 거 봐서 수능까지 예측해야 되는데 크게 지금까지 나왔던 트렌드에서 벗어난다라기보다는 너무 지역적인 것까지 물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꼼꼼하게 지역까지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